NHL 2018-2019 새 시즌의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도 각 디비전별 새 시즌에 대한 프리뷰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사할린과 니코 아이스벅스가 유즈노 살린스크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안양 한라는 이번 주부터 일본 원정 4연전으로 새 시즌을 시작하고요. 하이원과 대미형 킬러 웨일즈는 이번 주말에 고향에서 아시아리그 국내 개막전을 갖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64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64회 출발해봤습니다. 9월 18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힘찬 PD, 이연습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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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아시아리그 개막이 이번 주말에 이루어지겠고 댓글 분위기도 그렇고 개막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요즘이라서 할 얘기도 좀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조금 더 풍성해진 저희 비하인더넷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바쁘셨죠? 항상 저희는 똑같죠? 그렇죠. 네.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많은 것들이 생산되고 있던데 네.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항상 똑같고요. 크게 뭐 차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 날씨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댓글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팟빵의 댓글 보겠습니다. 가로폴로님 댓글이 지난 163회 아마도 녹음 중에 달린 댓글이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지난해 미처 확인을 못해서 이번 회에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로폴로님, 안녕하세요. 스티브 아이저먼이 템파베이 GM직을 내려놓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계약이 남아있기에 고문 역할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신생 프랜차이즈가 생길 쯤에 디트로이트 아이저먼이 GM으로 컴백하는 것 아닐까요? 너무 행복해로인가요? 디트로이트로 아이저먼 GM이 온다? 라는 상상을 해주셨네요. 가능성 있을까요? 사실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디트로이트에는 켄 홀런드라는 굉장히 유능한 GM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홀런드 씨랑 2년 재계약을 이제 이번 봄에 또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은 어렵겠군요. 당장 뭐 홀런드를 당장 뭐 아이저먼이 이제 올해까지 이제 이번 시즌까지 템파베이에 있을 예정인데 당장 뭐 홀런드 씨를 해임을 하고 당장 뭐 또 그 자리에 아이저먼 씨를 안 치는 선택을 할 것 같진 않고요. 뭐 2년 뒤에 이제 만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가 사실 좀 새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 예. 보시면은 지금 리빌딩을 가로막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쯤 재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그때쯤 당연히 돌아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가 아닌 GM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돌아올 가능성은 뭐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저먼 씨가 너무 이제 템파에서 보여준 이미지가 너무 유능했어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일을 잘했죠. 트레이드도 트레이드고, 그다음에 신인 선발도 특히 이제 잘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업적을 봤을 때는 사실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생긴다면은 그 프랜차이즈에서 또 노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은 뭐 홈타운 디스카운트가 이제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홈타운 디스카운트가 있으면은 뭐 그 부분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아이저먼 씨는. 근데 네. 이제 새 GM으로 또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쟁탈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이저먼 전 GM이 일단 아직 템파베이를 완전히 떠난 건 또 아니잖아요. 예, 지금 고문역이고요. 이제 후임으로 이제 브리즈보아 씨가 이제 GM직을 맡는데 그분도 이제 굉장한 실적이 있습니다. AHL에서 이제 시락셔츠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끈 전례가 있기 때문에 템파 팬분들께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저도 아이저먼 씨가 어디로 갈지 궁금하네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좀 디트로이트행이 유력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댓글 카이라키님 댓글인데요. 혹시 NHL 판타지 리그 하시는 분들 없을까요? 하셨어요. 뭐 답글이 달린 거는 일단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손상호 기자가 직접 리그 이거를 열어서 하시는 것 같고 예. 동호회 분들 중에 저희 후배들 중에서도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추천으로 저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아직 해보진 않았고요. 거라서 그러니까 손만 댔다가 네.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이게 계속 경기를 보고 이제 그 경기 결과와 함께 이제 계속 요 선수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손이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NHL 팬이 아니면 사실 네. 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손이 리그 잘안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자기가 네. 좋아하는 선수들 막 데리고 오고 뭐 하는 진짜 재밌는 거는 있는데 예 그만큼 또 시간과 할애를 하고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서 근데 아마 올 시즌에도 글쎄요 근데 송 기자님도 지난 시즌에는 육아 때문에 그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 NHL 커뮤니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쪽을 좀 둘러보시면은 금방 이제 하시는 분들 거기에는 찾을 수 있을 분명히 것 있지 같습니다. 않을까. 하시는 분이 여러 싶습니다. 한 서너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댓글 잘 봤고요. 크론발드님 댓글로 넘어갑니다. 에릭 칼슨이 결국 센스를 떠나네요. 점점 퍼시픽 디비전은 올겨울 화끈하게 보낼 듯. 지난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릭 칼슨, 에리크 카르손 오타와를 떠나게 됐습니다. 요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이현숙 기자님이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하키타운님 댓글입니다. 저도 가로폴로님처럼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흐흐. 가족 일 때문에 떠난다고 했는데 집도 디트로이트에 있다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선수 계약도 구단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너무 꼬여 있어서 아이저만이 온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이대로 또 몇 년은 가라앉아서 오래된 계약을 전부 쳐내고 유망주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가끔 듭니다. 젊고 빠르고 강한 팀으로요. 라고 디트로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주셨어요. 혹시 아이저먼의 행보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계시군요. 다음 댓글 또 이어지는데 대명의 사할린 원정 3차전을 라이브로 봤는데요. 김연겸 선수 대학 경기 때 많이 봤는데 그때의 활약을 생각나게 하는 골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바노프 골이 정말 엄청났고요. 시즌권 판매 연장 소식도 떠서 혹하기도 하네요. 올해는 하이원 할라도 그렇고 전부 더 많이 보러 가야겠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 시즌권 판매 연장됐던데 뭐 관심 가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또 댓글 이어집니다. 저번 주 방송이라 늦었지만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킹님의 격려도 고맙습니다. 올해도 재미있는 시즌 기대됩니다. 하키타우님이 저희 사연 배틀의 첫 번째 주인공이셨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에 한창 병역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상무 아이스하키 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163회에 지난해에 3,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병역 요즘 막 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아시안게임 후폭풍이긴 한데 최근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경찰청 팀이 일단은 거의 해체 분위기 감지가 되고 있으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혹시 뭐 아이스하키 쪽에 상무 추가된 소식들이 들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고요. 네. 네. 뭐 저희도 다 군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군 부대 특성상 위아래로 눈치 보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론이나 분위기에 많이 좌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좀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타 종목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서 뭐 그 전부터 뭐 이슈거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그게 이제 좀 터져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해체 수순 내지는 이제 좀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뭐 상무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조금씩 뭐 확장하고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 점점 눈치를 보면서 줄여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요. 네. 좀 그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없어서 지난번에 일단 안 뽑았죠. 상무 그렇죠. 아이스하키 네. 라는 선수단을 안 뽑았어요. 네. 그리고 요번에도 뽑으려면은 공고가 떠야 되는데 없죠 아직까지. 그래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 언제쯤 보통 보통 3월 입대, 9월 입대 이렇게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2번씩. 그러면은 보통 한 3, 4개월 전에 공고가 뜨고 이제 뭐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다는 거는 안 뽑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무도 지난 3월에 이제 전역자들이 나오면서
선수 구성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스타임이나 뭐 연습 게임도 소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계속 부대에서 체력 훈련하고 부대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이 어렵죠. 그리고 이게 비단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다른 동계 종목들까지도 지금 동계올림픽 이후로 다 같은 처지의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좀 뭔가 기미가 없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네요. 네. 계속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공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발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더 항상 답답하군요. 이렇게 만들 때는 자 만듭니다, 뭐 나왔습니다 하고 짜잔 하는데 없을 때는 이게 흐지부지하면서 그냥 없애면은 자 요번까지만 하고 없앱니다 이렇게 맺고 끄짐이 이게 확실하면 좋은데 네. 우리나라 특성상 그런 게 없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뭐 흐지부지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도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상무 아이스하키 팀에 대한 이야기 또 들리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키타운님 댓글까지 봤고요. SY더맨님이 지난 회에 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키타운님 댓글이 하나 더 있는데 헨릭 제터버그 아니면 원바릅을 살리시는 이현섭 기자님처럼 헨리크 세테베리가 은퇴를 선택했네요. 솔직히 그가 은퇴하지 않았어도 레드윙스의 올해 시즌이 좋게 평가받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팀 내 포인트 2위를 했던 베테랑 에이스가 갑자기 떠나니 안타깝습니다. 애틀레틱 디비전을 평가하실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기대가 되고 불안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캡틴 마무리해 주셨네요. 헨릭 세테베리 은퇴 소식 이현섭 기자님도 들으셨죠? 예, 퇴행성 등 질환으로 인해서 사실 2014년경부터 굉장히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왔는데 그래도 뭐 풀 시즌을 2시즌이나 더 소화한 부분도 있고요. 뭐 중간에는 한 시즌 또 등 부상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퇴행성 등 질환 때문에 은퇴를 선택을 하게 됐네요. 예. 그리고 세테베리 선수 하면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디트로이트의 중흥기를 사실상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 축구 선수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좀 부상 때문에 조금 이른 뭐 37이라 사실 이른 나이는 아닌데 조금 더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NHL 커리어가 좀 단축이 되는 이런 느낌이 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디트로이트가 지금 서두르지 않는 기조로 갔기 때문에 뭐 세테베리 선수가 있었어도 뭐 한 3년은 그냥 괜찮은 수준으로 활약을 해주는 선상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뭐 서둘렀다면 뭐 작년에 그린도 팔고 뭐 이런저런 선수 다 팔았겠죠. 근데 지금 그냥 뭐 한 2, 3년 정도 젊은 애들이 이제 기량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뭐 어느 정도는 성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자 이런 게 지금 선수진 구성만 봐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갔거나 안 갔거나 해도 똑같은 결과, 비슷한 결과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이 로스터 구성상으로는 애틀랜틱 디비전에서 높은 순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세테베리 선수가 캡틴으로서 뭐 그동안 팀에 해준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뭐 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소식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댓글에서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애틀랜틱 디비전 프리뷰가 이현숙 기자님이 가장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 작년에 기대를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올해는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디트로이트에 대한 이야기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팟빵에 댓글과 후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네이버 보겠는데요. 덩크지조님 댓글 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프리뷰니 필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네요. 작년 시즌 너무 지나친 인라인 득점 의존으로 결국 고배를 마셨는데 올 시즌 림스다익 영입 효과를 볼 것인가 궁금해지네요. 확실한 건 포워드 스쿼드가 결코 경쟁력 없는 팀은 아닌데 올 시즌은 여러 라인에서 골이 나오는 결실을 맺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라고 하셨어요. 인라인 사실 뭐 인라인 득점 이제 집중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수비가 약한 게 더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비랑 네. 이제 골텐딩 부분이 약점이었다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사실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저도 필라델피아를 이제 좀 좋아하는 편인데 모르겠네요. 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 올해도 아주 잘하지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윙어진이 세다라는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지난주 요약을 또 지금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마 덩크지조님. 좀 나아지긴 할 겁니다. 분명히 네. 이제 뭐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여러 라인에서 골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긴 했어요. 림스텍 선수가 들어와서요. 덩크지조님도 필라델피아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바이킹님 댓글이에요. 트레이닝 캠프를 시작하자마자 굵직한 뉴스가 나왔네요. 쐐긴 연평균 9.85백만 불에 결국 피에르 도리앙 GM의 에릭 칼슨 트레이드까지. 샥스가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번스랑 붙이든 블라색이랑 붙이든 확실한 페어가 나왔네요. 누가 트레이드 승자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탑 유망주는 안 보냈지만 칼슨 계약 연장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변수인 것 같아서요. 1년 몰빵 레너드 트레이드인 것 같네요. 하셨어요. 덕 윌슨 GM으로서는 19-20년 2019-2020년 확정 셀캡이 53.7백만 불이니 칼슨 11백만 불, 파벨스키 9에서 10백만 불, 파벨스키 9에서 10백만 불, UFA 티모마이어까지 고려하면 고민되겠습니다. 더욱이 아킬레스 부상이나 발목 부상 얘기는 계속 나오는 상황인지라 립스 트레이닝 캠프에는 시작 전부터 일부 팬들 과율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홍보 효과는 제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닐랜더 연장 계약 미체결로 캠프에는 현재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시는데요. 메트로폴리탄 리뷰 잘 들었습니다. 3강 체제는 계속 유지되나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데빌스 지켜볼 생각입니다. 한 주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 풍성한 추석 지내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주셨습니다. 역시 에릭 칼슨 트레이드를 포함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뉴스들 관련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풀어보겠고요. 개인적으로 뉴저지 데블스를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네, 데빌스도 뭐 작년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는 게임을 오늘도 프리시즌 게임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 네.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데빌스도 그냥 좀 팬분들이 확실히 좋아할 만한 하키를 하고 지금 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네이버 댓글까지 모두 봤고요. 네이버에 또 댓글 주신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연 배틀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리가 이스하키 시즌 그리고 계속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이스하키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 아이디어, 의미,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험. 경험 네. 2년. 뭐든지 좋습니다. 빨리 보내시면 선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원하는 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연 배틀 이어지니까 뭐 경기 보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 있으시면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힘찬 HIMCHAN 힘찬 @ 온더스포츠.co.kr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64회 잠시 후에 오늘의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수 피저와 함께 NHL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오늘은 새 시즌 프리뷰 디비전별로 진행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시간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프리뷰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잠깐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좀 크게 부각이 됐던 두 선수는 아무래도 에릭 칼슨 그리고 타일러 세긴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타일러 세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예, 세긴 선수가 소속팀이랑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8년 재계약에 7,880만 달러, 연간 985만 달러나 받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형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네요. 네. 댈러스 이적 이후에 지금 387경기에서 384포인트를 올릴 정도로 팀 공격의 거의 뭐 핵심, 제이미 벤 선수와 함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난해는 40골을 또 넣으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시즌 이후로 사실 이제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비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로 풀릴 예정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연도 FA 클래스 중에 거의 뭐 포워드 중엔 제일 이제 잘하는 선수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예, 재계약으로 잔류를 선택을 해서 이 이야기 없어지고 말았네요. 네. 계약 상세를 보시면은 이동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1,000만 달러 수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985만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1,000만 달러 수준의 대형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생각해 보시면은 시세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네 라고 좀 느껴질 수 있는 게 예. 뭐 맥데이비 선수 1,250만 달러도 있고 드라이사이틀 선수도 굉장히 큰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좀 이 정도 급의 에이스 플레이어면은 요즘 시세면은 제 생각에는 1,100만 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0만 달러도 안 돼요. 네. 사실 뭐 그래봤자 뭐 100만 달러 차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캡을 빡빡하게 쓰면 쓸수록 이 150만 달러 뭐 이 정도도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시세보다는 좀 적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댈러스가 텍사스 주에 있어요. 근데 텍사스 주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세금 계산 이후에 실지급 연봉은 테이브즈랑 케인보다 더 많습니다. 네. 이제 맥데이비드 선수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댈러스라는 팀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잘 활용했다. 이런 부분이 좀 잘 보였다고 할 수 있고 예. 지금 요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기 때문에 댈러스는 지난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1라인 선수죠. 제이미 벤, 타일러 세긴 그리고 알렉산드르 라둘로프 선수가 모두 이제 잔류를 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라둘로프 선수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세 선수가 또 댈러스 1라인을 또 잘 지탱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토대가 딱 잡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팀 구성이 좀 궁금해지고 내년에 뭐 스페처 선수 계약이 만료되고 이런 또 1년, 2년 사이에 또 만료되는 계약이 정말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 주축 선수들은 잘 살리면서 팀을 재편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타일러 세긴이 댈러스 스타스에 잔류를 했는데 일단 뭐 댈러스 입장에서는 팀의 가장 핵심 선수를 지켜냈기 때문에 뭐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한 것 같고요. 이게 과연 올 시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잠시 후에 프리뷰 시간에 또 자세히 풀어볼게요. 그리고 오타와 세너터스의 에릭 카르손이 드디어 오타와를 떠났습니다. 이 뉴스를 딱 보시고 이현숙 기자님의 심정이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떠셨어요? 드디어 감옥 탈출했고요. 네. 저는 올 것이 왔다. 근데 사실 베이거스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베이거스도 상당히 이제 캡 유동성이 이제 1, 2년 동안 상당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세너제이가 또 이거를 또 가져가는 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의외의 선택을 했어요. 예. 의외라면 의외인데 사실 뭐 원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예상 가능할 법도 하지만 세너제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트레이드를 좀 살펴보시면 세너제이는 에리크 카르손 선수와 프란시스 페롱 선수를 받게 되고요. 오타와는 크리스티언이, 루돌프 발체르스, 그 다음에 딜런 드멜로, 조시 노리스와 함께 지명권 2장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지명권 2장이 이제 조건부 지명권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 지명권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에리크 카르손 선수가 재계약을 하면은 이제 세너제이와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2021년 2라운드 지명권이 확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2라운드 지명권은 만약에 올해 세너제이가 스탠리컵 결승전에 진출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되면은 2021년 1라운드 지명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또 한 장의 지명권은 카르손 선수가 세너제이 서부 결승 로스터였던 것 같은데 이 로스터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추가로 2022년까지 1라운드 지명권. 그러니까 뭐 19년 1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20년 1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21년이 될 수도 있고 22년까지의 지명권 한 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조건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 드래프트 로터리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세너제이가 굉장히 이런 시기에 플레이오프에 탈락을 했는데 드래프트 로터리가 굉장히 잘 걸렸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를 안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실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지명권까지 최대 이제 2장까지도 확보가 가능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너제이 입장에서 지금 이번 트레이드에서 가장 큰 이득은 무엇이냐면은 수비진이 상당히 빈틈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퍼시픽 디비전이 올해 좀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캘거리도 굉장히 큰 트레이드를 했고 뭐 FA 선수들 잘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근데 팀 전력 자체가 결코 낮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골리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에드먼턴도 굉장히 또 좋게 올해 잘 풀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이고 그다음에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패치레티 트레이드가 있었죠. 그리고 스테스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도 있을 거예요. LA 같은 경우에는 뭐 코발추크 선수가 들어오면서 또 이제 펀치를 강화됐어요. 예. 그런데 세너제이는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이밴드 케인이 남긴 했지만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런 대박을 터뜨리는 바람에 상당히 빈틈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파워플레이가 사실 전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최근에는 4명의 공격수와 1명의 수비수를 쓰는 게 좀 트렌드예요. 그런데 브렌트번과 에리크 카르손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 1라인을 그냥 몰아서 쓰는 수비수를 오히려 좀 2명을 기용하는 좀 지금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 정석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좀 파격적인 기용을 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물론 4명의 포워드 1명의 공격수 이제 4명의 포워드 1명의 수비수를 활용하는 전술로 그대로 가게 된다면은 뭐 1, 2라인 파워플레이가 그냥 거의 똑같아지는 파워플레이 1번 주와 2번 주의 파워가 거의 똑같아지는 상황이 나올 것 같고 또 제가 좀 기대하는 이제 라인이 뭐냐면은 에리크 카르손 선수와 마크 에드와르드 블라식 선수가 같이 묶이게 되면 이게 장난 아닐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블라식 선수는 지금 NHL에서 최고의 수비형 수비수, 뭐 수비형 수비수라고 이제 평을 하는데 정말 수비가 뛰어난 수비수라고 이제 많이 평가를 받아요. 근데 에리크 카르손 선수는 이제 사실 수비 부분도 나쁘진 않은데 공격이 너무 뛰어나고 최고 왜소하니까 야 수비 잘 못할 거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좀 일부러 좀 실수가 부각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 또 수비가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야 이렇게 왜소한 선수들이 야 셧다운 페어급의 활약을 보일 수 있네. 그리고 최고의 공격형, 최고의 수비형 수비수가 묶이는 요 페어가 상당히 기대가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좀 많이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에리크 카르슨 선수가 세너제이에 들어가면서 세너제이가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다양한 카드가 가능해진 상황이라서 어떤 카드가 나올지 일단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요. 세너제이가 아까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가뜩이나 좋은데 이렇게 보강이 돼버리면 더 좋았어요. 우승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네. 뭐 그 다음 주 미리 뭐 말씀을 드리지만 세너제이 말씀드리면은 저는 1등이라고 예상합니다. 퍼시픽. 바로. 예, 퍼시픽 1위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전체 1위도 사실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 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말씀을 드리죠. 근데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에리크 카르손 선수와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기 때문에 재계약은 저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네. 재계약 안 되는 선수, 1년 남은 선수를 파는 거에 있어서 이 정도의 대가를 받아왔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 이게 받아온 상황에 대해서는 네. 만족을 하시는 거네요. 그냥 뭐 만족을 하는 건 아닌데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넘어가면은 뭐 1, 2라운드 지명권 한두 장 정도 받고 넘기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낫다. 그래도 뭐 토대는 닦을 정도로 받긴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크리스티언이 선수와 딜런 드멜로 선수는 지난해부터 레귤러로 좀 자리를 잡은 뭐 티언 선수는 그 전부터 잡았는데 티언 선수는 지난해 굉장히 큰 도약을 한 시즌을 보냈고요. 드멜 선수도 꽤 나쁘지 않은 수비수기 때문에 직전으로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발체르스 이 선수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국 팬분들은.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지난 월드 챔피언십 라트비아 국가대표팀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입니다. 네. 이제 또 월드 챔피언십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이번 트레이드에도 좀 어쨌든 포함이 됐다. 근데 뭐 NHL 성공 가능성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노리스 같은 선수도 굉장히 높은 기대 성장치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주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추가로 지명권까지 2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너제이가 8년 재계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한 장은 확보가 될 것 같은데 뭐 토대를 닦기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당장 올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은 답이 없다. 그냥 탱킹을 해야 된다. 최하위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력으로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마크 스톤이나 듀시엔 또 다 팔아가지고 그냥 아주 새로 팀을 짜는 게 더 나아 보일 정도로 지금 이렇게 흐름이 흘러갔고요. 세너제이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스탠리컵 파이널에서 떨어진 안타까운 기억을
올해는 어떻게 보면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전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장의 트레이드 성과로는 세리그는 상당한 이득을 받고 뭐 오타도 뭐 나쁘진 않지만 하지만 당장의 부진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예. 부분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릭 칼슨의 이동이 세너제이와 오타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일단은 다음 주 다다음 주 프리뷰 시간에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프리뷰 이제부터 들어가 봅니다. 총 7개 팀이 들어가 있는 센트럴 디비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실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예상 순위별로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1위 센트럴 디비전 예상 순위 1위부터 가보겠습니다. 예, 뭐 지난 주부터 이제 디비전 정리하면서 느낀 거지만 좀 디비전들이 이상하게 올해는 좀 공통점이 있네요. 요 두 이제 메트로랑 센트럴은 메트로에 소속된 팀들은 수비가 좀 불안하고 골리진이 좀 불안한 공통적인 문제점이 네. 있었고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별로 없다. 자신들의 전력에 좀 만족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변화를 택한 팀이 있지만 네. 좀 그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1위부터 예측을 드리면 이 디비전 이전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 센트럴이랑 퍼시픽은 4팀씩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요. 예, 근데 전 지난해는 이제 5팀, 3팀을 예측을 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팀이 될 것이다. 예. 예, 뭐 지난 결과로 따지면 지난해도 4팀 팀이었죠. 그렇죠. 예. 1위 어딘가요? 내슈빌 프레데터스를 꼽아봤습니다. 또 내시빌 프레데터스가 1위인가요? 예, 뭐 변화가 없기에 여전히 강한 전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정규리그 전체 1위를 했던 이제 이 전력 자체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강한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전력에 누수가 없고 보스베리, 요한슨, 아르비드손 1라인 그리고 피알라, 터리스, 스미스가 구축을 하는 탑6는 괜찮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텀 6 역시 좀 활용 능력 어느 위치에 들어가도 좀 활용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네 라인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 수비적인 부분에서 활용 능력도 많고 좀 잘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 내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탑4 수비진은 올해도 건재하다. 이런 부분이 뭐 작년에 성공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뭐 이제 하트널 선수라든지 조금 속도에 좀 걸림돌이 되는 선수들이 오히려 나갔다라는 부분에서 내슈빌은 여전히 최강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내시빌이 그만큼 전력이 좋다는 말씀이신데 최근 2시즌을 보면 지지난 시즌에 스탠리컵 파이널에서 아깝게 고배를 그렇죠. 마셨고 지난 시즌에도 정규리그 1위를 했고 근데 결국 우승컵을 못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는 뭔가 2%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가 키가 될까요? 페카리네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잘 해주느냐 못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센트럴 1위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성공도 굉장히 큰 좌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퍼시픽도 굉장히 세졌습니다. 팀들이 퍼시픽도 다 세졌고 센트럴도 여전히 경쟁이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리네 선수의 활약도가 내슈빌이 서부 싸움에서 이제 얼마나 잘 나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작년에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백업인 유세 사로스 선수가 굉장히 믿음직한 백업 골리로서의 활약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리네 선수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리네 선수의 체력 보전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근데 작년 생각해 보시면은 좀 위니펙전에서 좀 이상하게 리네 선수가 무너졌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부진을 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스탠리컵 파이널도 그랬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정규리그에서 좀 리네 선수의 체력 보전을 조금 더 해주는 뭐 전략을 취하면서 정규 시즌에서 이득을 보고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좀 온전한 리네 선수가 출장을 할 수 있다면은 뭐 올해 뭐 내슈빌은 여전히 강한 전력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서부를 제압할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시빌 프레데터스의 키 플레이어는 페카리네 선수를 꼽아주셨고 내시빌 프레데터스가 뭐 여전히 좋은 전력으로 올 시즌에도 또 비상을 할지 주목이 되네요. 센트럴 디비전 예상 순위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는 어딘가요? 위니펙 제츠를 꼽아봤습니다.
오, 2위가 위니펙 제츠면 지난 시즌 1, 2위 그대로 똑같이 간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아마 똑같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1, 2, 3위는 좀 백중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에요. 예. 1, 2위는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니펙 제츠는 올 시즌 어떤가요? 내슈빌과 거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팀 전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큰 변화를 택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걸 잘 지키자라는 이제 기조가 좀 보였던 오프 시즌이었고, 샤이플리 윌러라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부 최고의 듀오라도 봐도 과언이 아닌 이 선수들을 메인으로 카일 코너, 뭐 파트릭 클라인의 뭐 니콜라스 엘레르스 같은 굉장히 젊고 뛰어난 윙어진이 구성하는 탑6가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탑6의 파워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내슈빌이 보다 위니펙이 더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의 짐승 그 자체의 활약을 보였던 더스틴 버플린 선수 올해 그대로 건재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올 2, 3년 내에 자신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트루바, 모리시 같은 선수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선수들도 올해 좀 동기부여가 될 만한, 최근 1, 2년간은 또 동기부여가 좀 더 될 만한 상황이 지금 이제 직면을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탑4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커너 헬러벅 선수는 지금 이제 NHL 어느 골리와 비교를 해도 비교 우위에 설 만한 정말 믿음직한 자원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위니펙 제츠는 지난 시즌에도 플레이오프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팀이고 우승권에 근접해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내시빌보단 아래로 두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좀 차이가 있나요? 저는 이번에 폴 스테스니 선수를 잡았다면, 아니면 폴 스테스니 선수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2라인 센터를 잡았다면은 아마 위니펙을 1위로 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오프시즌에서 폴 스테스니 선수를 놓쳐버렸습니다. 그것도 베이거스에게 놓쳐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물론 올 시즌 성적도 이제 뭐 우승권을 근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데드라인경 2라인 센터 보강이 있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권 팀들의 원투펀치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2라인 센터가 없다는 이 단점, 요게 최상위권 경쟁으로 갔을 때는 또 차이가 조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니펙을 센트럴 2위로 놓게 된 이유입니다. 위니펙의 약점이라면 2라인 센터다. 여기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여기가 또 변수가 되겠네요. 위니펙 제츠 예상 순위 2위였습니다. 다음 3위 보겠는데요. 1, 2위가 똑같았는데 그러면은 지난 시즌 3위가 미네소타 와일드였는데 3위 미네소타인가요? 아니요,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군요. 좀 변화가 있을 거고요. 예상 순위 3위 어디입니까?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로 꼽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지난 시즌 아쉽게 플레이오프 못 갔던 팀인데 3위면 일단 플레이오프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변화가 없는 센트럴 디비전 중에 유일하게 굉장히 큰 변화를 택한 팀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오프 시즌 자체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불안할 수는 있지만 그래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랄리나 뭐 보잭 선수의 보강으로 인해서 센터진의 구성 자체는 센트럴 최고라고 해도 사실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패트릭 마룬 선수나 다비드 페롱 선수의 보강 역시 보조 득점원이 보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예, 로비 페브리 선수, 이제 또 최근에 무릎 부상으로 좀 시즌을 통으로 날렸던 로비 페브리 선수까지 복귀를 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아쉬웠던 공격력, 이제 경기당 2.72 골을 넣으면서 전체 24위인데 이 부분이 크게 아마 보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득점을 해줄 수 있는 보강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제이 부미스턴 선수가 조금 최근에 이제 나이 이 여파로 인해서 좀 기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퍼레이코 선수가 성장을 하면서 요게 좀 메워졌습니다. 그래도 부미스턴 선수가 뭐 두 번째 페어나 세 번째 페어에서는 여전히 자기 몫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퍼레이코 선수의 성장으로 인해서 뭐 여전히 수비진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빈스 던 선수도 올라왔기 때문에 탑6 역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평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인트루이스가 좀 3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탄한 보강이 있었고 또 성장하는 선수들도 있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세인트루이스의 올 시즌인데요. 그러면 세인트루이스에서 올 시즌 변수, 키 플레이어 어디 있을까요? 너무 큰 변수인데 이 선수의 이제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세인트루이스 순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좀 불안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 팀을 3위로 놓은 거고요. 예. 제이크 앨런 선수로 꼽아봤습니다. 제이크 앨런이 키 플레이어다.
지난 시즌 거의 60경기를 소화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이브 성공률이 90.6%밖에 안 돼요. 90.6%요. 이거는 사실 주전 골리로서는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세이브 성공률이라고 이제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요. 예. 주전 골리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나마 이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차를 타니 많이 했던 거는 이제 지금 버펄로를 이적을 선택한 카터 허튼 선수가 정말 슈퍼 서브, 슈퍼 골리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올해 영입한 체드 존슨 선수에게 좀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크 앨런 선수가 더 중요하네요.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3위도 하는 거고 잘하면 오히려 더 높은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플레이오프로 홈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앨런 선수가 좀 이 세인트루이스의 골리 문제를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서 해야 좀 세인트루이스가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백업 골리가 미덥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전 골리 제이크 앨런 선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모습인데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프리뷰하고 있습니다. 예상 순위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어느 팀인가요? 댈러스 스타스를 꼽았습니다. 여기도 세인트루이스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난 시즌보다 이제 올라온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댈러스 작년에 무지 실패한 시즌이었죠. 우승 후보였잖아요. 네, 시즌 전에. 저는 1위로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기복도 너무 심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 댈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탑라인의 파괴력이에요. 탑라인의 파괴력만큼은 지금 센트럴 넘버원이라고 봐도 전 무방하다고 봅니다. 벤 세긴 라둘로프가 구성을 하는 탑라인의 파괴력 자체는 진짜 뭐 사실 센트럴에서 제일 세다라고 봐도 되고 서부 전체를 봐도 그렇게 이제 NHL 전체를 봐도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해요. 이제 세 명 선수들이 모두 이제 70포인트 이상을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또 한 단계 도약을 한 라데크 팍스타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마티아스 얀마르크 같은 선수들이 올해 좀 레귤러로 2, 3라인에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발레린 니츠시킨 선수의 복귀 역시 2, 3라인에서 무게감을 실어주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지난해 부진했던 스페짜 선수나 마르틴 한잘 선수가 뭐 3, 4라인, 2, 3라인에서 또 몫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4위보다 더 높이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평가드리고 싶네요. 네, 댈러스 스타스 세긴 잔류로 인한 어떤 탑라인 보전이 됐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변수들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댈러스 스타스의 올 시즌을 볼 때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수비진입니다. 사실 수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작년 실점도 굉장히 이제 상위권이었는데 히치콕 감독이 원하는 대로 수비진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 때문이었어요. 굉장히 부상에 많이 노출되면서 좀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숍 선수도 스탯라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좀 세이브 성공률 자체는 약간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이제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백업으로 나왔던 카리 레토넨 선수도 이제 불안함의 대명사와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백업 골리도 좀 역할을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비진이 좀 교체가 되면서 젊은 선수들이 완전히 풀타임으로 자리 잡을 만한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미러 헤이스카넨 선수가 올해는 좀 NHL에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풀타임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이 선수의 활약도 중요하고 혼카나 그 다음에 지난해 레귤러로 자리 잡았던 에사린델 선수 요런 이제 젊은 선수 3명 이 선수들이 좀 수비진의 안정감을 좀 더 더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백업 골리인 후도빈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 선수가 보스턴 브루인스에서 굉장히 백업 골리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카리 레토넨 선수보다는 나은 활약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 골리진의 안정화 여부 요게 이제 댈러스가 4위 아니면 그 더 위로 올라가느냐 좀 기로에 놓일 변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탑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적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댈러스고 그에 반해서 젊은 수비수들 그리고 백업 골리 후도빈 선수까지 언급을 주시면서 수비력이 다져져야 된다. 이게 이제 변수로 말씀을 주셨어요. 댈러스가 예상 순위 4위였고요. 그러면은 내시빌, 위니펙, 세인트루이스, 댈러스까지 일단 플레이오프권으로 예상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3팀 남았는데 플레이오프 진출 밖이에요. 예상이긴 합니다만 5위로 가보겠습니다. 5위는 어딘가요? 5위, 6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막차 싸움을 끝까지 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예. 이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위 같은 경우에 미네소타 와일드를 뽑아봤습니다. 미네소타 와일드 5위. 예. 선수진의 깊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5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일드의 장점이 뭐냐고 하면은 공격 수비 골리에서 큰 약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를 뒷받침해 주는 거는 득실점 모두 리그 전체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중상위권. 그렇죠. 예. 이제 코이브 그란룬드가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주축 공격수의 대부분이 이제 공격과 수비 양면으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미네소타 와일드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예. 그리고 저커 선수가 성장을 하면서 인라인 펀치력이 상당히 강화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릭손 에크 같은 선수가 또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수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덤바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수터 선수가 공격진과 마찬가지로 공수양면에서 굉장히 또 뭐 유용한 활약을 보일 수 있다라고 또 언급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깊이 있는 선수진이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뭔가 미네소타 와일드는 강하다, 뭐 압도적이다 이런 말씀은 못 주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딱히 약점도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어정쩡한 지금 5위예요. 어정쩡해요. 지금 사실 전력 자체도 그렇고 변수로 꼽은 부분은 뭐냐고 하면은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약점이 없다는 게 강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점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공수가 뛰어나긴 하지만 다가올 시즌, 이번 시즌에 어느 쪽도 두각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아, 예, 조금만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올해의 스탯에서 조금만 떨어지게 되더라도 뭐 리그 전체 16위, 17위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양쪽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가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또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낮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로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릭 스탈 선수가 다시금 40골을 득점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너무 터질 만한 시한폭탄이 많습니다. 와일드. 그래서 제가 5위로 놓은 거고요. 퍼리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등부상이 도져서 지난해 또 플레이오프에 또 출장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가장 큰 성적 감소를 받았던 선수는 데반 두브닉 선수, 골리입니다. 예. 근데 이 선수가 올해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터질 만한 시한폭탄이 너무 많습니다. 미네소타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이게 단체로 이제 연쇄 폭발이 일어날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즌을 뭐 치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 변수가 더 많기 때문에 예, 미네소타를 좀 낮은 순위에 위치한 이유입니다. 그런 불안한 점들이 있고 반면에 딱히 좋은 변수는 확 보이지 않고. 그죠? 예, 딱히 좋은 변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독이 브루스 부드러우잖아요. 예, 뭐 플레이오프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감독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더 비관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3위였던 미네소타 와일드 올 시즌에는 조금 더 불안감이 더 큰 시즌이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뭐 4위나 5위나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예. 네. 두 팀 남았습니다. 예상 순위 6위 보겠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를 꼽았습니다. 아, 여기도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갔던 팀인데 6위입니다. 콜로라도의 올 시즌 어떤가요? 애벌렌치의 장점이 이거였습니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1라인과 상당히 강력한 스페셜 팀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이 힘이 그냥 아주 돌풍을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예. 리그의 슈퍼스타를 자기매기만 네이선 맥키넌 선수 있죠. 그리고 이 선수를 중심으로 한 1라인 란타네 선수와 란데스코그 이 선수들이 구성하는 1라인 선수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순간적인 팀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된 선수들이 많다는 것도 이제 콜로라도 애벌렌치의 장점입니다. 예. 그걸 뒷받침해주는 게 작년 스페셜 팀이 상당히 강력했어요. 파워플레이가 리그 전체 8위였고요. 페널티 킬링 같은 경우는 전체 4위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공적인 시즌을 치룰 수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올해 역시 그렇게 큰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애벌렌치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팀 컬러, 강력한 파괴력 있는 1라인, 그리고 스페셜 팀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이 장점이 유지가 될 그런 이제 기반은 딱 마련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좋은 강점들을 갖고 있는 콜로라도 애벌렌치인데요. 6위로 놓으신 이유 약점이 있겠죠. 어떤 부분일까요?
로스터의 기피진에서 이제 문제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해의 패턴을 상대방이 대응을 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콜로라도에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콜로라도를 보시면 1라인을 제외를 하면 1라인 진짜 좋습니다. 어떻게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어느 팀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데 선수진 자체가 여느 센트럴 팀과 비교해서 탄탄하냐라고 물으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1라인 제외한 2, 3, 4라인의 깊이가 없다. 그렇죠. 좀 예. 깊이가 굉장히 얕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베드너 감독이 또 작년에 좀 속도, 템포 하키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또 이득을 많이 봤는데 조금씩 이제 팀들이 속도 하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 제일 잘 보이는 팀이 어디였냐? 워싱턴 캐피털스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대응책이 나오기 시작한 지금 현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좀 더 깊이를 보강하는 선택을 했었다면은 그래도 이제 콜로라도 애벌랜치가 스타 파워와 장점을 앞세워서 좀 더 높은 순위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깊이를 보강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좀 장기 레이스로 가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약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싶어서 6위로 콜로라도를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새 시즌 프리뷰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팀 남았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예상 순위 7위 최하위 발표해 주시죠.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시카고 블랙호크스를 좀 뽑아봤습니다. 또 7위 최하위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지난해 사실 너무 부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이 로스터에선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는 그렇게 큰 성공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테이브즈 선수가 정말 초대형 규모의 계약을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은 작년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나쁘진 않았어요. 결코 나쁘진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투웨이 센터의 모습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전체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한 축에 속하는 건 분명한데 연봉을 그 정도를 사실 이제 셀러캡에 이제 $1,000만 이상을 확보를 하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투웨이 플레이어든 뭐든 관계없이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은 무조건 가져줘야 된다라고 해줘야 생각을 되는데, 해요. 예. 그런데 지난해도 거의 한 50포인트 선으로 그쳤거든요. 거의 사실상 좀 2라인 센터급의 활약을 해줬다라고 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물론 뭐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또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돈값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좀 예. 비난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닉 스튜어트 선수나 데브린킥 같은 좀 젊은 선수들이 50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좀 희망이 이런 부분에서는 있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이 패트릭 케인 선수의 득점에 이제 패트릭 케인에 걸려있는 득점의 무게 케인 선수가 뭐 다 해줘야 되는 이 무게를 덜어줄 만한 자원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파나린 선수라든지 이런 급 선수로 어떻게 보면 뭐 케인 선수의 득점력을 더 이제 강화를 시킬 만한 툴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한계를 노출했었던 작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브룩 선수와 키스 선수 지금 시카고에 굉장히 오랫동안 탑2 역할을 해왔던 선수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예. 이 선수의 뒤를 이을 만한 인재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선수들을 받쳐줄 만한 탑4 인재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큰 변화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시카고의 올해 이제 전력 개선 부분이 별로 없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7위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의 디비전 최하위인데 희망 요소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개선점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희망이 전혀 없습니까? 사실 너무 좀 좋지 않다라고밖에 평가를 드릴 수가 없는 로스터 구성에다가 여러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크로포드 선수의 부상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크로포드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이제 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요. 16, 17 시즌에 다소 좀 약간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아주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뇌진탕이 오고 말았습니다. 크로포드 선수한테. 그 뒤로부터 부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그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은
뭐 어제나 그제 인터뷰에서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믿음직한 골리가 올해도 처음부터 합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올 시즌 지금 아주 공격과 수비진에서 크게 희망을 찾을 곳이 없는데 골리진까지 최고의 골리라고 할 수 있는 크로포드 선수까지 제때 복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큰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예상을 해도 또 뭐 갑자기 또 잘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사실 가장 낮은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 7위로 시카고를 올해도 놨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크로포드 선수의 부상 악재까지 그렇죠.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어쨌든 시카고가 펀치력이 있기 때문에 한두 골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두 골을 이제 덜 먹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이제 크로포드 선수가 작년의 활약을 봤을 때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시즌 시작부터 또 합류가 어렵다면, 그리고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센트럴 디비전 이렇게 총 7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 1, 2팀은 그대로 예상을 해주셨고 한 3, 4, 5, 6위권에서의 변화를 예상을 해주신 오늘 프리뷰네요. 3, 4가 좀 중위권을 형성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세인트루이스까지 이제 최상위권에 합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3, 4위권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또 4, 5, 6이 또 좀 비슷하지 않을까 연동이 있을 수 있다. 싶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예상은 예상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거나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센트럴 디비전 받고 다음 주에는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프리뷰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재밌을 겁니다. 이번 퍼시픽. 아주 제일 기대가 기대하고 되는 있어요. 퍼시픽 저는. 디비전 변화의 폭이 큰데요. 또 다음 주에도 재밌는 내용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64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시즌도 개막을 해 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잠깐 살펴보고 이번 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할린과 니코 아이스벅스의 2연전이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9월 16일, 9월 17일, 일요일, 월요일 요 두 경기만이 진행이 됐네요. 저희 녹음 일정상으로 그렇습니다. 9월 16일 일요일 1차전에서 8대2 1피리어드부터 사할린이 3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승기를 잡았고요. 3피리어드에서도 뭐 실점 없이 3골 추가했고 8대2 사할린이 대승을 거뒀던 1차전이었습니다. 사할린의 막심 유시코프 2골 3도움, 알렉세이 예레민 1골 2도움, 미하일 크림축 1골 2도움. 역시 사할린의 공격 1라인이 또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4골 7도움을 합작하는 결과였습니다. 사할린은 이날 데니스 코로바이프 골리가 올 시즌 첫 선발 출장을 해서 29세이브 2실점 승리했고요. 아이스벅스의 류 슈타로 골리는 28세이브 8실점 패배를 안고 말았습니다. 1차전 스코어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2차전 조금은 예상 밖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7일 월요일 2차전 결과 사할린이 선제골 실점에 3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사할린이 앞서고 있었어요. 이대로 경기가 끝나나 싶었는데 아이스벅스가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3피리어드 종료 1분 34초를 남겨놓고 3대2 한 골차로 추격하는 골이 나왔고요. 3피리어드 종료 1초 전 기록상으로 1초 전에 3대3 동점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장 후에 슛아웃 가서 테라우 히로미치의 결승골 아이스벅스가 슛아웃 승리를 거뒀어요. 야, 사할린으로서는 이게 당연히 승점 3점으로 끝났어야 될 경기인데 졸지에 1점으로 끝나고 말았던 결과였습니다. 슈팅수 40대 22 사할린이 많이 앞섰고요. 아이스벅스가 3피리어드 슈팅 4개 때렸는데 그 4개 중에 막판 2골이 들어갔다는 결과였습니다. 이날 아이스벅스 또 류 슈타로 선수 나와서 37세이브 3실점, 사할린 역시 데니스 코로바이프가 그대로 나와서 18세이브 3실점 기록했네요. 아이스벅스의 후루아시 마쿠로 선수가 3피리어드의 막판 그 2골에 모두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번 2연전 모두 멀티포인트, 역시 팀의 또 핵심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1승 1패 사할린이 승점 4점의 위닝 시리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2연전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사할린이 결과적으로는 문제점을 노출을 했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대명전에 이제 못 넣었던 골을 그냥 여기서 다 몰아넣으면서 이제 화풀이를 왜 니코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이제 뭐 1차전 사실 너무 일방적인 승부였 득점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일방적인 승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좀 사할린이 결과적으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이렇게 3점을 딸 수 있는 게임에서 무조건 3점을 따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분 34초 전까지 2골 차가 났는데 이거를 또 날려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때 이제 대명전에서 보여줬었던 그 집중력, 순간적인 집중력의 문제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라고밖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좀 더 니코 선수를 집념 있게 또 경기에 임했다라는 부분도 이제 칭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좀 사할린 선수들이 올해 어떻게 보면 지금 두 시리즈에서 똑같은 이제 좀 집중력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물론 뭐 1차전에 골들을 봤을 때는 뭐 이 선수들의 기량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2차전에 물론 이런 역전패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니코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보기엔 또 좀 힘든 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제 전력 자체가 지난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우승 후보로 지난주에 또 보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새로 이제 들어온 선수들 이제 VHL 선수들도 뭐 사실 VHL 그 정도 급의 선수들이 아시아리그에 들어와서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할린 입장에서는 꼭 6점을 따야 되는 시리즈에서 이렇게 승점 손해를 봤다라는 부분은 좀 최상위권 싸움에서 약간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좀 니코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니코가 이 전 시리즈에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나머지들이 패배를 기록을 했었는데 기록지만 놓고 봤을 때는 부상 선수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이 정도야 하고 이제 영상을 봤을 때에는 뭐 부상 선수도 부상 선수인데 일단은 골텐딩에서의 불안감이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부분도 후쿠지 유타카 선수의 부상에 따른 그런 것 결과인데요. 같아요. 그래서 뭐 오노코에도 못 나오고 서드 꼴리로 있었던 쇼타로 꼴리가 나왔는데 1차전 뭐 2차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점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원타이머 슛에서 탑코너로 꽂히는 슛들은 죄다 실점을 허용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1차전 같은 경우에 또 3피리어드 막판에 가서는 약간 이제 꼴리가 멘붕이 왔다라고 하죠. 해서 뭐 레버라운드 골도 허용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꼴리뿐만 아니라 이제 디펜스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그래서 턴오버에 이어서 실점을 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는데 일단은 쇼타로 꼴리가 아직은 아시아리그 레벨에서의 그런 타이밍이나 강도나 이런 부분에서의 수준을 적응하는 데 아직 애를 먹고 있구나라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스박스가 3점을 못 딴 거를 아쉬워해야 하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내준 골들이 꼴리가 좀 막아낼 수 있는 골들인데 아쉽게 놓친 골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코너로 꽂히는 슛들을 바로바로 실점으로 내주는 장면들만 좀 없었더라면은 좀 더 이날 컨디션에서는 아이스박스가 좀 더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골텐딩에서의 아쉬움 이 니코 아이스박스에 되게 크고 가뜩이나 지금 9월 달에 아이스박스 경기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거 안양알라전 홈에서 맞아들이면은 여기도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까지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바에프의 컨디션은 정상이 아닌 걸로. 네. 여기도 또 로테이션인가? 두 경기 다 나왔어요? 코로바에프가? 뭐 둘 다 좀 이상해요. 사할린도. 상대 팀에 따라서 뭐 바꾸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스텔마크 꼴리보다는 좀 더 컨디션이 안 좋은 걸로.
네.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1차전에서도 2실점을 하긴 했지만 2실점의 과정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2차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아직은 좀 뭔가 사할린 팀 과거에 이제 메탈튼과 한창 경쟁하고 막 우승 경쟁할 때 그 골리 랭킹 상위권 메탈튼과 함께 상위 1, 2위를 다투던 그 모습에 그 포스가 없거든요. 프로바이프가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테마크가 넘버 원이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점을 많이 노출했고요. 특히 이제 사이드 투 사이드 아니면은 이제 각이 없는 상황에서의 리바운드가 나오면은 대책 없이 그냥 실점하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살린도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계속 스텔마크로 낼 수도 없는 또 그런 일정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좀 양팀 다 좀 과제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1차전 8득점 같은 경우에는 대명전에서 안타깝게 골대 맞고 나오거나 빗나갔던 슛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영상을 통해서 오광식 해설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할린이 이번 시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격 패턴이 뭐 반대 패스, 사이드 투 사이드 반대쪽으로 나와서 원타이머 슛을 때리면은 그게 그대로 꽂혀 들어가는 그런 득점 루트와 그다음에 빠른 역습으로 브레이크어웨이 상황을 만들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찬스 메이킹들이 대명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성공을 못했었고 이번에는 고개 고지고대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게 상대 골리 차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죠? 벅스 아이스벅스전을 이바노프는 막았고 아이스벅스전을 보면서 이게 골리 차이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이게 수비력의 차이구나라는 걸 또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후쿠지 선수가 지금 굉장히 최근 시즌에 풀 시즌을 소화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그랬죠. 그리고 나이도 지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쿠지 선수가 몸 상태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큰 성적 기대치를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만큼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니코의 골텐딩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누코에이가 안정적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지난 시즌까지 줄줄 나왔었고요. 그러면 이제 어린 신인급 골리들을 빨리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약간은 좀 타이밍이 늦은 게 아닌가. 일단은 시즌 초반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이스벅스는 테라오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라시 마쿠로 혼자서 진두시 하면서 팀을 멱살가고 끌고 가고 있는데 공격진의 지금 상태에 비해서는 그래도 득점이나 아니면 공격 패턴은 잘 찾아가고 있으나 이 수비의 그죠. 불안감과 골텐딩의 불안감이 좀 승리를 내주게 되는 승점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벅스가 주전골리 후쿠지 유타카, 수비 쪽에 사토 히로토, 공격에 테라오유리 마치 와타루. 이 부상 선수들이 많은데 가뜩이나 일단 선수단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 리그에서 부상 선수들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시즌 초반인데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그래도 거의 다 죽어가던 경기를 반전으로 만들어내면서 승점 2점을 챙겼던 이 결과. 저는 이 결과가 그래도 다음 경기, 그 이후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팀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런지 요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안양한라전에서 어떻게 또 나올지 이어갈지 아니면 또 원위치 될 것인지 반복되지 않을까. 역시 현실적인 예상을 네. 해주시고요. 일단은 그 안양 한라전에서 얼마나 부상 선수가 복귀를 하느냐 그렇죠. 역시 그거부터가 부분도 제일 변수. 그게 네. 가장 크죠.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풀 전력으로 임하는 니코 아이스벅스를 아직까지는 못 봤다라는 그렇죠. 부분도 어느 정도는 변수가 될 것 같네요. 근데 하필이면 9월달에 아이스벅스가 그러니까 경기 수가 많아요. 시즌이 짧잖아요. 아시아리그 34경기 되게 짧은 경기 수인데 적은 경기 수인데 이렇게 2경기 3경기 결장만 해도 저는 크게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아이스벅스는 9월 한 달 동안 시즌의 한 4분의 1, 3분의 1을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전골리가 6경기째 못 나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지금 지장이죠. 이거는 7경기를 지금 34경기밖에 안 하는데. 주전 선수의 넘어져서 거의 득점 1옵션 선수가 계속 못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니코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국내 팀이나 안양알라나 대면 같이 선수진이 뭐 두텁다라면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굴러갈 수가 있는데 니코나 뭐 블레이즈 같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선수진이 그렇게 깊지 않은 팀들이면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뭐 다른 팀들 좀 재정상으로 여유가 있는 팀이라면은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은 지금 제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선수 뭐, 추가도 예, 가능하죠. 러시아 용병골리를 데려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벅스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죠. 예. 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팀이고 이전에 박병철 매니저님이 나오셔도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아이스벅스는 리그를 치러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거라서 네. 예, 추가적인 외국인 러시아 용병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갖고 있는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예,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돈이 없어도 어쨌든 핀란드 외국인 2명을 씁니다. 근데 뭐 블레이즈처럼 러시아 선수 1명 정도 기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 못한다는 거는 그렇죠. 이제 뭐 이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라고밖에 이제 풀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한편 사할리는 1차전에 너무 대승을 한 게 독이 됐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2차전에 조금 방심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3대2까지 추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든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결과적으로 2점을 빼앗긴 결과는 저는 우승 후보라면 이런 경기는 무조건 3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이현숙 기자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까먹은 승점이 2점 까먹은 게 나중에 순위 한 계단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기 수도 적고요. 당장 뭐 사실 5경기밖에 안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블레이즈랑 1점 차이가 나버렸잖아요. 근데 이때 3점이었다면 사할린 1등입니다. 지금. 예. 근데 그게 또 안 됐다는 근데 거죠. 뭐 타이밍 좋게 시즌 초반에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서 사할린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다행일 것 예. 같고요. 예, 지금 일단 세컨골리에 지금 불안감이 노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수비진의 그런 순간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은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명전에서나 이번 그죠. 아이스복스전에서도 똑같이 나왔다는 게 똑같이 문제죠. 반복돼서 나왔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예. 아마 이 부분은 예 고쳐지겠죠. 예, 그래도 이제 사할린 자체가 이제 전력이 굉장히 센 팀이기 때문에 뭐 스텔마우 골리나 코로바이트 골리나 두 선수가 한번 딱 기세 타기 시작하면은 거의 뭐 철벽으로 또 변모를 하는 또 선수들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점들 좀 미리 이제 좀 지적된 이런 부분에 좀 보완만 있다면은 뭐 사할린 상위권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선수층이 두꺼워서 그죠? 이게 금방금방 복구가 되는 팀인 거고 너무 벅스는 좋아요 선수. 균열이 조금만 생기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는 차이점이 있네요. 네. 사할린의 홈 10연전 중에 5연전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시즌 현재 중간 순위 도크 프리 블레이즈가 5경기에 승점 8점 1위, 사할린이 이번에 승점 4점 추가하면서 승점 7점으로 2위로 올라왔고요. 역시 5경기 했습니다. 3위 일본 제즈 크렌지가 2경기에서 2연승 승점 6점, 4위 대명 킬러웨어즈 3경기에 승점 6점, 5위 니코 아이스벅스가 가장 많은 7경기를 했는데 승점 5점 5위에 있고요. 오지 이글스가 2경기에 승점 4점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한라와 하이원은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아시아리그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9월 19일, 9월 20일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에 일본 하치노에에서 도크 프리블레이즈와 안양한라의 2연전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3승 1패 승점 9점으로 도크 프리블레이즈가 우세를 거뒀었죠. 하지만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서는 안양한라가 1패 후 3연승으로 서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양한라가 드디어 새 시즌을 시작합니다. 역시 그 안양 홈 경기가 취소 연기되면서 좀 미뤄졌고 일본 원정 4연전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시리즈의 관전 포인트 예상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라의 우세가 점쳐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굉장히 은퇴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은퇴한 선수 중에 잘하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 이제 가까운 선수들이 많죠. 예, 네. 그죠. 이제 가장 큰 선수가 이제 야마시타 사쿠로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토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은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수 깊이적인 측면에서 사실 안양한라한테 비교가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양한라가
아무래도 좀 많이 유리하게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5점 정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점으로 따지면요. 네.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 1라인부터 좀 문제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라인 센터로 카와이 타쿠마 선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주로 이제 1라인 윙어로서 항상 이제 활약을 해왔던 선수입니다. 타나카고 선수와 같이 이제 활약을 해왔던 선수인데 네. 이 1라인 자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안양한라와 매치업이 됐을 때 뭐 조민호 선수의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김기성, 김상호 선수의 라인과 매치가 될 확률이 큰데 사실 구멍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레이즈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블레이즈가 좀 차이를 만든다면은 좀 재밌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 정도의 변수도 사실 이제 수비진이라든지 그래도 이제 니코전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근성으로 게임을 또 잡아내는 요런 이제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선수진 깊이로 봤을 때 한라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긴 쉽지 않을 거라라고 전 좀 생각을 하고 또 골리도 참 올해도 또 이런 모습을 계속 봐야 한다는 게 하타와 이토의 그 이런 번갈아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아야 한다는 지금 게 두 경기씩 나눠서 순번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모습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것도 좀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안양한라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넘버원이 있고 수비진부터 시작해서 공격진이 거의 뭐 작년이랑 똑같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물론 뭐 작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득점이 부족을 하다. 이제 같은 경우 뭐 작년 같은 경우 스코파니 선수 같은 선수들이 노익장을 더 발휘를 하면서 좀 보강을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바니 선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또 1, 2라인이 의외 침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양한라의 전력이 저는 좀 블레이저보다는 많이 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수월한 1, 2차전이 되지 않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승, 승점 5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안양한라의 우세를 점쳐 주시는데요. 박힘찬 PD님 어떻게 보세요? 이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골리 싸움인데요. 이게 누가 더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덜 못하나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하타와 이토 이게 지금 이 두 듀오가 몇 년째 지금 이 계속 반반씩 똑같이 반반씩 반복되고 있는데 점점점 갈수록 기록상으로도 그렇고 폼도 그렇고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선 경기들도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점 장면들이 그렇게 썩 이 친구들이 잘해서 먹은 게 아니거든요. 네. 못해서 먹은 게 더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의 불안감을 얼마만큼 해소시키는가. 근데 이런 부분들도 디펜스들의 커버가 없으면은 또 불가능한지라. 근데 또 실점 장면들을 보면은 프리블레이즈가 기댈 곳은 공격밖에 없겠구나. 지금 시시카노프가 굉장히 폭발해주고 있고 그 옆에 이제 다나카오거나 히토사토가 얼마만큼 받쳐주고 뭐 이런 부분들 그 2라인에서의 폭발력이 얼마만큼 나오는가가 유일하게 기댈 부분인 것 같고요. 안양한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만큼은 그래도 아시아 최고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프리블레이즈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약간 불안한 점이라면은 연습 경기 때 노출이 됐었던 멜달튼의 불안함? 연습 경기 때 멜달튼이 불안했습니까? 다른 경기는 모르겠는데요. 대병과의 그 안양에서의 연습 경기를 보면은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노출이 돼서요. 네. 저는 그 가능성이 터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시즌 첫 경기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가 아직 있습니다. 몸 상태가 덜 올라왔을 정비가 수도 돼 있고요. 있을 몸 상태 아무리 올려도 이제 실전에서의 또 그건 좀 다르고 그다음에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또 리그전을 상당히 몇 소화한 경기를 이미 그렇죠. 치렀죠. 그렇죠. 그 그런 차이가 상황이기 있죠. 때문에 조금은 아무래도 그런 변수가 터지게 된다. 예를 들면 뭐 아직 실전에서 첫 경기에서 나오는 그런 좀 안 풀리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이런 그림을 바라고 있겠죠. 그 안양한라가 이번 시리즈가 이제 시즌 첫 경기고 첫 시리즈예요. 근데
근데 연습 경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연습 경기를 많이 보셨잖아요. 국내 연습 경기들, 국내 팀들과의 그런 경기였는데 안양할라가 이제 4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시즌이 되는데 연습 경기를 통해서 본 안양할라의 전력은 어떠했는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리그 프리뷰를 안 했잖아요. 예, 각 팀들 뭐 예상 이런 시간이 따로 없었는데 일단 안양할라 지난 시즌까지 가장 강했던 팀인데 올 시즌 어떤 기대가 좀 있으세요? 근데 연습 경기 경기 내용을 놓고서는 예상을 섣불리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난 시즌 막판에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바탕으로 예상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 경기는 연습 경기인 걸로. 다만 이 선수들의 폼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고 리그 들어가면은 이게 커버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라는 정도 예상만 되는 거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 뭐 그에 따른 어떤 라인의 변화 지금 가동 뭐 시험 중일 수도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리그가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 아시아 리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그 팀에 녹아들어서 합을 맞추는 데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연습 경기를 통해서 뭐 몇 번 맞춰본 걸로 이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어서 잘할 것 같아요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부족할 가능성이 사실 더 크긴 하죠. 그 확률이 더 크고요. 그게 잘 맞으면 진짜 잘 데려온 거고요. 네. 그게 한 번에 맞으면은 진짜 이거는 잭팟 터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새로 들어온 선수들은 경기를 그래도 시즌에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는 치러내야 그 다음부터 좀 팀에 녹아들거나 아니면은 좀 융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안양할라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빌 토마스가 들어온 거 외에는. 그리고 이제 상무 전역 선수들이 합류한 부분들도 대부분은 이제 복귀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강력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죠. 하지만 그 불안함의 키는 메탈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아니 메탈튼 그 안정감의 대명사가 네. 불안감의 키라고요? 그래서 첫 경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불식시키는 활약을 보여주면 이제 괜찮은 거고. 근데 저는 이제 할라는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하이원과도 그렇게 썩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래도 한 가지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라면은 가면 갈수록 좀 내용 자체는 좋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정규 시즌 중에 있었던 그 급하게 잡힌 그 연습 경기에서는 뭐 또 선수 6대2로 하이원에 네. 수월하게 이제 잡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조금은 처음에는 좀 불안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경기력을 좀 올렸구나 그동안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이라서 워낙 안양할라 자체가 또 뭐 한국 국가대표 선수 그러니까 주축이 되면서 전력을 꾸려나가고 올해 말씀드린 별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강한 전력이 사실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좀 자신들과의 동기부여 싸움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전력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상위권으로 이제 뭐 마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안양할라 우승 후보로 보십니까? 우승 후보로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을 유보로 내리는 게 사실 올해 대명이 좀 확실히 좀 많이 강해졌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리고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소 좀 뭔가 좀 과도기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 대명과 새로운 대명에 좀 과도기에 있는 시즌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좀 새로운 대명이라는 좀 컬러가 좀 많이 강해졌고 그리고 선수 영입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여전히 사할리는 강호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좀 크레인스가 굉장히 다크호스로 부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세 팀과 맞물려서 사실 안양할라가 이제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패트릭 마르티네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명이 가장 위협적인 지금 우승의 걸림돌 그렇죠. 같은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저도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를 하면서 저도 무슨 답변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탑4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상위권 4팀이 비슷비슷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우승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플레이오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탑4 상위 4개 팀은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명과 사할린 저도 크레인즈를 보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크레인즈까지 일단
네. 4강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근데 오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예, 해요. 오지도 오지가 재밌고 오지가 용병을 너무 잘 뽑으니까 이번에 용병을 정말 딱 색깔에 맞는 딱 용병 많이 네.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포제 선수랑 이제 모리슨 선수가 왔는데 딱 비슷한 타입의 선수들이 오지에 정말 많아요. 이제 포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에치고 그다음에 타카하시가 있죠. 그다음에 모리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또 오지의 젊은 수비수들 하시모토 료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에게 딱 좋은 영감을 불어줄 수 있고 네.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유지하는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오지가 좀 재밌는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좀 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탑 4개, 탑 5개까지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마지막 막차 티켓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윗칸부터 해서 밑에까지 굉장히 비슷비슷했잖아요. 승점 차이가 거의 없었고. 예. 하지만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그 플레이오프 막차 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치고받고 엄청 물리고 물리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이현석 기자님하고 보는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는 골텐딩 위주로 항상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골텐딩 위주로 보면은 딱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죠? 위 상위 4개 팀. 대명 알렉세이 이바노프. 이바노프, 사할린 네. 안드레 스텔마흐, 근데 그러면 크레인즈, 하이원도 맥킨타이어 끼워줘야 들어왔고, 되지 않나요? 하이원 두바. 네. 그래서 하이원은 5번째, 6번째로 놓는 걸로. 제 일단은. 생각에도 그 정도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지도 불안 요소라 하면은 골텐딩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공격력이나 수비력에서 리더십을 갖추고 휘저을 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합류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가고 있는 골텐딩 부분에서는 걱정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불안 요소는 안양얼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었던 두 팀이 같은 고민으로 가지는 않을까, 그런 일단 시즌 초반에 우려는 있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개막전을 매치업을 좀 기대를 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일단은 어쩔 수가 없죠. 자연재해 안양알라 오지 때문에 이글스요. 예. 미뤄지게 됐고요. 네. 하지만 지금 한라는 원정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더 안 그런 그렇죠. 부담은 좀 네. 있죠. 네. 네. 또 프리블레이즈가 또 까다롭거든요. 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홈에서도 까다롭습니다. 그게 풋볼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만약에 첫 경기를 뭔가 실수 부분이 나오면은 이게 그 다음 경기에 바로바로 복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팀인 거를 매 시즌마다 느끼고 있다 보니까 안양알라가 2연전을 모두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안양알라로서는 가장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 주셨지만 프리블레이즈의 2라인. 지금 다나카고에다가 시시카노프가 가세했고 지금 히토사토 시게키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2라인에서 지금 5경기 치른 현재 14골 중에 8골이 다 나오고 있어요. 저는 특히 히토사토 시게키 선수가 이 라인에 합류했다는 게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이제 데뷔 2년차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신인 거의 3, 4라인에서 활약을 하면서 3골 3도움을 했던 선수인데 올 시즌에 이제 팀의 주축 2명의 이 공격수들과 함께 뛰면서 이미 5경기 만에 6포인트를 했어요. 지난 시즌에 6포인트였는데 이 선수가 뭔가 데뷔 2년차 만에 이렇게 팀의 주축 선수로서 한 축을 담당해 나간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보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에 왜 신인왕 후보로 꼽았던 이 선수가 이렇게 좀 팀에 자리 잡는 걸 보면서 제가 괜히 좀 뿌듯함을 그런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영상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다나카고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뭐 시즌 개막전부터 해서 시시카노프가 굉장히 휘저을 때에도 항상 다나카고의 어시스트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히토사토도 그런 다나카고의 리딩과 밀어줌이 있으니까 본인의 역할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왜 이 시시카노프 다나카고의 파트너로 히토사토 시게키를 낙점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세요? 파워의 분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예 파워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스카노프 타나카고 아니면 타나카료라든지 아니면 카와이 타쿠마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1라인이 더 약해집니다. 나머지 라인에서의 파워가 확 떨어지죠. 지금 1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불안하긴 한데 왜냐면 카와이 타쿠마가 원래 센터를 그러니까 최근에 센터를 안 보는 선수가 센터를 보기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좀 검증이 된 선수예요. 타나카료
그다음에 카와이 타쿠마, 야마다 주니어 요렇게 정도면은 사실 좀 안 좋긴 한데 그렇게 아주 좋지 않긴 한데 그래도 좀 검증이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봐야죠. 예,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카와이 타쿠마를 2라인으로 그러니까 히토사토 선수의 자리로 내리고 히토사토 선수를 그러니까 그쪽 라인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더 약해져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라인 밸런스를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프리블레이즈 코칭 스텝이 좀 그런 한 결정을 라인에 내린 것 집중하기보다는 좀 힘을 분배하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뭐 이 말인즉슨 히토사토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도 그만큼의 역할은 해주지 않을까. 그 말인즉슨 또 다시 풀이하면은 다나카고의 역할이 굉장히 잘 맞춰주고 있다. 다나카고의 지금 최근 몇 년간의 역할이나 그런 리딩 능력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하구나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눈에 띄었습니다. 다나카고의 다나카고가 그런- 역시 팀의 중심이구나. 팀의 중심적으로 계속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아이스박스도 선수단이 작아서 고민인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프리블레이즈가 가장 적은 인원의 선수단이더라고요. 22명. 디펜스가 7명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5경기는 6명만 출전을 하고 3개조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부상 선수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스박스처럼 좀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벌써부터 드는 지금 올 시즌이기도 합니다. 안양알라가 프리블레이즈와 2연전 마치고 바로 이동해서 니코에서 22일, 23일 토요일, 일요일에 니코 아이스박스와의 2연전을 갔습니다. 지난 시즌 전적 3승 1패, 안양알라가 승점 9점으로 우세를 했고요. 아까 뭐 잠깐 아이스박스와의 시리즈도 연장선상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두 팀의 2연전의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벅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상 선수의 복귀 여부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는 지금 7경기나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사실 올라가도 뭐 다른 팀 전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장담할 수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한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선 시리즈에 전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도 그 여세를 그대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사실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팀이랑 좀 여유가 좀 상당히 없는 팀이랑의 싸움 자체는 조금 더 이제 있는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뭐 선수 깊이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블레이즈보다 니코가 약하거든요. 네. 부상 선수들이 지금 겹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도 좀 한라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하지만 매년 이 니코라는 땅은 마법의 땅이라고 항상 어떻게 안양하다가 될지 모르는. 한 번씩은 물려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런 진짜 이변 아닌 이변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안양알라가 이번 4연전 동안 좋은 승점 확보를 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매년 한 번씩 물렸단 말이죠. 그래서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한 4번 정도 싸우면은 사실 한 1패 정도는 예. 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양에서 1패는 안 일어나는데 꼭 이 니코에 가면 한 번씩 물려서 오더라고요. 네. 안양알라가 일본 4연전인데 저는 원정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상대가 상대인지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만만해 보이는, 아주 좀 그죠. 약해 보이는 두 상대이기 사실 지금 때문에 만난 게 한라 입장에서 네. 굉장히 다행일 수도 굉장히 있어요. 다행이고 그래서 아이스박스 입장에서 굉장히 불행이죠. 4경기에서 최소 3승은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3승 이상은 하고 와야 우승 도전 하는 팀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죠? 지금이면 싶고요. 사실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또 최근에 일본 원정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이상하단 말이죠. 니코는 항상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번 잘못하면은 이길 게임도 져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사할린도 최근에 니코 가서 좀 당한 것 같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니코 이상한 동네예요. 네. 산동네라서 산 기운이 있나. 국내에서 이제 드디어 개막전이 시작됩니다. 22일, 23일 토요일, 일요일 우리나라 고향에서 하이원과 대면 킬러 웨일즈의 2연전이 있습니다. 국내에선 이 시리즈가 가장 관심을 모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에 인천에서 이 두 팀이 개막전을 했었죠. 이제 반대로 고향에서 뭐 본의 아니게 일정이 이렇게 되면서
국내 개막전을 올 시즌 고향에서 이 두 팀이 하이원의 홈 개막전으로 격돌하게 됐습니다. 하이원으로서는 이제 올 시즌 역시 안양알라 마찬가지로 첫 경기, 첫 시리즈가 되겠네요. 지난 시즌에 3승 1 연장패, 승점 12점 중에 승점 10점을 가져갔던 하이원이었어요. 대명 상대로. 결국 이게 대명의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에 큰 지분을 차지하게 됐는데 하위권인 하이원 상대로 2점밖에 챙기지 못했다는 거.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대명은 사할린 원정 3연전을 일단 위닝 시리즈로 만들면서 스타트를 잘 끄는 상황이고 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하이원이 드디어 이제 전력의 베일을 벗습니다. 하이원이 어떤 모습일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 지금 매치업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요 게임의 결과가 제일 궁금하긴 하고, 특히 하이원이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다국적 팀이고, 그리고 연습 게임으로 봤을 때는 좀 러시아 선수들을 굉장히 한 라인으로 묶어내는, 지금 러시아 선수가 거의 한 5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총 6명인데 일단 그렇죠. 연습 경기 때는 한 5명 정도 그렇죠. 가동이 됐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그냥 아예 한 라인에 그냥 공격, 수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이제 그런 호흡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아리오시 유야 같은 선수를 데려온 것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리오시 네. 선수는 뭐 박매니저님 나오셨을 때도 이게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상당히 이 선수를 좀 눈여겨봤지만 오제 치여서 못 나오는 타입의 선수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감을 좀 보장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선수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도 재밌을 것 같고, 두바 선수도 이제 기록을 봤을 때는 아시아력에서 사실 거의 뭐 작년 바카슈아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일럼 선수의 잔류, 요것도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궁금합니다. 이 팀이 어떻게 굴러갈지. 그거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갈지.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선수단의 변화가 있었고 다국적 팀이 됐는데 그죠? 어떨까?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카우무라 카즈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사실 좀 많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대치가 좀 높았는지 모르지만 좀 많이 실망했는데, 올해 또 이제 풀타임으로 이렇게 계속 뛰고 하면은 또 올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선수들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권태현 선수 그대로 나와 있고, 윤유만 선수도 어떻게 보면 좀 커리어에서 도약을 이루어냈었던 작년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첫 대명전을 한번 봐야겠죠. 네. 근데 대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 라인에 이렇게 몰아놓은 선택이 살린전에서는 전 주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역시 하거든요. 반복을 해주시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은 또 뭐 갑자기 또 이 하이원전에서는 또 라인이 바뀔 수도 있고 대박으로 터질 수도 있는 터질 거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바노프 선수가 하이원을 상대로도 철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바노프 선수 그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인터뷰를 보니까 러시아 팀이라서 오히려 편했다고, 스타일이 익숙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또 다른 스타일의 팀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근데 근데 또 하이원에 러시아 선수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네요. 뭐 스타르체크 선수부터 해야겠다. 아 그러네요. 폴레시추크. 거기도 좀 편한 건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 선수들이 아주 주축으로 이제 좀 득점에서 뭔가 물꼬를 트기 시작할 때는 좀 편할 수 있겠죠. 네. 저도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연습기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우승권에 도전을 하려면은 원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항상 명제가 뒤따르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5개, 6개 국가가 지금 모여 있는 다국적 팀인데 이 팀이 과연 원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면은 저도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네.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는 올 시즌이 더 원팀이 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저도 스위프트와 생각합니다. 테스트위드가 나갔거든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을 그러니까 컨셉을 갖추려면은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에 맞춰서 선수들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스위프트나 테스트위드가 테스트위드는 잠깐 있었긴 했지만 스위프트가 있을 때에는 그런 변화를 가져가기에는 걸림돌이 굉장히 컸죠. 그죠? 그리고 스위프트 중심으로 맞춰갈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불안 요소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지금 스타 플레이어가 거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원팀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더 잘 갖춰지지 않았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기반은 두바골리의 안정감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었고 공격진에서는 지난번 박병철 매니저님 나와서 말씀 주셨지만 88번의 리우드친 로만 리우두친. 그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도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부상 회복과 동시에 그런 부분에서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다국적 팀이어서 그리고 그 절실함을 알고 있는 선수들의 개개인의 그런 개성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팀이 되어가는 과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오히려 그런 조건적인 부분에서는 그 어느 시즌보다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기반이 돼서 대명전을 치러내지 않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두 팀이 서로 연습 경기에 맞대결도 2번 이상 했잖아요. 네. 보신 그 소감은 어떠셨어요? 고향에서의 연습 게임은 뭐 서로 맞춰본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막 붙어서 큰 의미가 없었고 그다음에 베스트 전력도 아니었었고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인천에서 했던 경기 같은 경우에는 2대2 스코어가 났거든요. 내용도 거의 5대5였고요. 뭐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도 그렇게 많은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시즌도 비슷하게 많은 골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한 끗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되게 그런 어려워요.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요. 대명의 또 부상 선수들이 좀 있죠. 브레파넴, 이용준, 이창훈 선수까지 부상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회복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올 수 있을런지. 저도 하이원이 참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하이원이 첫 경기인데 워낙 많이 바뀌었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컨셉 자체를 그렇게 잡으셨다고 했는데 러시아 선수들 많이 데려오고 완전 팀을 갈아엎은 건데 이게 저는 사실상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지난번에 박병철 매니저님이 나왔을 때 11년 만에 4위 이상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괜히 빈말이나 덕담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제 진심이고요. 저는 하이원이 충분히 올 시즌에 5위 안쪽으로 플레이오프 안쪽으로 4위 이상도 저는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좀 현재의 마음이고 그 이유는 러시아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리그 초반에 한 10경기 조금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든 팀들이 외국인 선수, 러시아 선수들 비중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높아진 걸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 팀 선수들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장 많은 외국인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원도 뭐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는 오지글스 팀 사정으로 이렇게 일정이 조정된 것도 국내수 팀이 다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의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 단점보다 오히려 이렇게 늦춰진 게 더 손발을 맞춰볼 수 있고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고 부상 선수를 회복하고 더 충분히 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이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명이 살인과 3회전 어떻게 하는지 다 봤거든요. 이미 상대를 한번 보고 나온다는 측면에서 저는 하이원이 지금 시작 자체는 되게 분위기가 좋다. 그림이 잘 돌아가고 있다. 2주 전에 네. 인천에서 한 번 했어요 서로. 그러니까 뭐 이미 본 거는 뭐 직접 봤어요. 근데 실전에서 또 파악을 했지 않았습니까? 살인 원정 경기를. 실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그죠. 라인 콤보라든지 이런 걸 다 한번 봤잖아요. 작년이랑 별 차이가 없구나. 네. 이런 느낌도 들었을 겁니다. 연습 게임 때도 같은 라인이었고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상대 팀들보다 조금이나마 유리한 점을 취하고 시작하는 하이원의 시즌 스타트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요. 또 그렇죠. 일정도 괜찮아요. 지금 대명, 한라, 크레인즈, 고양, 안양, 고양 이렇게 국내에서 6연전으로 시작하는 이 일정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좋네요. 네. 네. 그래서 하이원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결과로서 이번에 나올지 스타트가 중요하죠. 궁금합니다. 예. 네. 부상만 없으면 돼요, 이 팀. 사실. 하이원은 부상만 없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마일람이 그렇게 초반에 고꾸라질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작년 재작년 부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죠. 모든 팀들이 부상이 저는 큰 별 쓸 것 같아요. 시즌은 짧고 그죠. 선수단은 작고 특히 일본 팀들이 더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아이스박스 지금 어려운 게 나오고 있고
뭐 하이원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스박스가 지난 시즌에 하이원과 비슷하죠 지금. 예, 부상은 특히나 조심해야 될 큰 불안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온도스포츠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중계 방송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대명 킬러 웨일즈의 인천 홈 경기, 안양한라의 안양 홈 경기 중계 방송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첫 중계가 9월 29일 토요일, 9월 30일 일요일 안양 빙상장에서 안양한라와 하이원 2연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청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튜브, 페이스북, 온도스포츠 열려 있고요. 또 각 구단 페이스북이나 또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당장 이번 주 하이원 대면 경기도 예 유튜브를 통해서 하십니까? VOD로 VOD로 다시 보기로 하이라이트 뭐 보시면 VOD로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간 아시아 리뷰라는 신설 비디오 프로그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화요일에. 네, 리뷰 프로그램이라고 네. 예, 받아들여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테스트 성격이 굉장히 강해. 1회가 아니고 0회던데요? 그러니까요. 왜 0회인가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뭔가 갖춰놓고 세트 스튜디오에서 뭔가 출연진과 함께 예, 여러 카메라와 함께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예, 뭔가 기준점이 필요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좀 간소화해서 갈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예, 욕심도 많이 들어가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드러나고 했는데 예, 그래서 0회인 걸로. 비기닝 뭐 이런 거. 네. 다음 주에 1회가 진짜 나오겠군요. 보신 대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김예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김예슬 아나운서야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스하키 관련해서 예, 이만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아나운서는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섭 기자님 출연하셨고 일단 이현섭 기자님 어떠셨어요? 첫 녹화. 예, 뭐 좀 뭐랄까. 비하인드 넷이랑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예, 많이 다르고요. 아무래도 이건 그냥 한 큐에 쫙 가지만 사실 이제 이런 비디오 프로그램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랄까 좀 잠깐 뭐 이렇게 머릿속에 말 잠깐 꼬인데 이러면은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재밌었다면 재밌었습니다. 비하인드 넷에서 하지 않으신 말씀도 거기서 좀 많이 해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녹화할 때도 라디오에서 했던 예, 그런 예, 버릇이나 습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기준점이 필요했던 거고요. 네. 예.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예, 다듬어가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 대면 킬러 웨일즈의 중계 방송을 담당할 새로운 해설위원이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네. 오광식 전 대면 킬러 웨일즈 선수, 현 경성고등학교 코치. 네. 저희 온도스포츠 크루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됐고요. 네. 네, 본인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리고 재밌어하면서 신나게 예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제 녹화에도 참여. 원래는 중계부터 하려 했으나 일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꼬이는 바람에 네. 예 그렇게 됐고요. 대면 킬러 웨일즈 홈 경기 때 예 중계 방송으로 또 만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예비군 같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비디오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올 시즌 동안에 한 주 동안의 아시아리그 주요 경기 하이라이트 비롯해서 분석까지 담아볼 예정이니까요. 저 영회 본 소감은 저는 비하인드 넷보다 훨씬 쉽고 좀 집약돼서 농축된 그런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받았는데 앞으로 많은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 넷 164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열려있고 유튜브에서도 온더스포츠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와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 열려있습니다. 많은 의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인데요. 추석 연휴에 녹음 못하잖아요 저희. 예 연휴 끝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하이원 대면 경기 그다음에 안양갈라 원정 어땠나 예. 예
저희도 뭐 안양 경기는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일본에서의 루트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거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고 NHL 얘기도 이어서 기자님을 통해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65회 추석 연휴 지난 후에 녹음 예정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추석 연휴 즐겁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하키 재미있게 즐기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 박힘찬 PD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164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